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지표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때 가격의 움직임 자체보다 그 뒤에 숨은 시장의 온도를 읽어내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도구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06년 여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도박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관련 주식들이 줄줄이 폭락했는데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은 이런 죄악 관련 주식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그렇게 죄악으로 분류되는 주식 중에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도덕적 잣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기준, 바로 지표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표 분석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건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표 분석은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 움직임 자체보다는 지금 시장 전체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이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움츠러든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시장의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비정상이라면 조만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나 매도의 확신을 얻는 것이 지표 분석의 핵심입니다. 지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추세지표와 오실레이터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분석가 마틴 프링은 이 둘의 관계를 아주 재미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목줄을 맨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주인을 떠올려 보세요. 주인은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추세지표입니다. 반면 강아지는 목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바로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종종 목줄이 끝까지 당겨지는 순간 방향을 획 바꿔서 반대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는 방향 전환을 먼저 알아채는 데 유리하지만 그만큼 성급한 신호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먼저 지표 분석이 가진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가격이 방향성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횡보 국면에서는 패턴 분석이나 추세 분석 같은 전통적인 방법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지표 분석은 객관적으로 산출된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추세가 이미 끝물에 다다랐을 때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실수를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오실레이터를 통해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있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지표 분석의 가장 큰 약점은 가격의 움직임을 직접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서 뽑아낸 2차적인 수치를 다시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수치,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따라 전체 분석의 정확도가 좌우됩니다. 또 하나, 과거에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됐던 구간이 앞으로도 똑같이 비정상으로 취급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표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매매에 나서라고 조언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세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세지표는 가격이 이미 움직인 방향을 뒤따라가며 확인해주는 지표인데요. 흥미로운 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보름달 같은 주식을 유독 선호한다는 겁니다. 정작 앞으로 차오를 초승달 같은 주식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런 심리적 착시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인 추세지표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볼린저 밴드와 파라볼릭 SAR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얼마나 넓게 흔들리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기술적 분석가 존 볼린저가 발전시켰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놓고 여기에 표준편차라는 변동성 수치를 몇 배 곱한 값을 더하고 빼서 위아래 밴드를 그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밴드가 고정된 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이 크게 출렁이면 밴드도 넓어지고 잠잠해지면 밴드도 좁아지는데요. 이런 특징을 자기조정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존 볼린저가 실제로 내놓았던 유명한 예측입니다. 그는 미국 증시가 1934년부터 1950년까지, 그리고 1966년부터 1982년까지 겪었던 장기 침체 국면과 비슷한 흐름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다시 이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려 16년에 걸친 긴 횡보를 예고한 셈이죠.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시장은 완전히 죽어있지는 않았지만 1, 2년 단위로 강세장과 약세장을 오가며 지루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시장의 사이클을 조망하는 것도 추세 지표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시각입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밴드 폭이 눈에 띄게 좁아진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가 좁아지는 건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이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밴드 상한선을 힘차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매수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나온 뒤 가격은 밴드 상단을 타고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화면의 차트에서 밴드 폭이 축소된 구간을 보고 미리 매수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가격이 기대와 달리 밴드 하한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이 오는데요. 바로 이 시점이 손절매를 고려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볼린저 본인도 강조했듯이 밴드 상한선에서는 주식을 팔고 하한선에서는 사라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가격이 밴드 고점에 있을 때는 과열을, 저점에 있을 때는 과매도를 참고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그림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실전 매매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중심선이 위로 방향을 트는 지점에서 매수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가격이 밴드 위쪽을 뚫고 이탈하는 순간을 적극적인 매수 시점으로 잡습니다. 이후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 위에서 매도를 고려하는 구간을 지나 전략적인 매도 시점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매수와 매도의 큰 흐름을 잡는 것이 볼린저 밴드 활용의 핵심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실전에서 쓸 때 기억해두면 좋을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격이 밴드 상한선에 닿으면 과매수, 하한선에 닿으면 과매도로 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신호라도 밴드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나온 신호가 변동성이 클 때 나온 신호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또 밴드 바깥으로 벗어났던 가격이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상한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배수도 시장마다 다른데요. 개별 주식에는 표준 편차의 2배를, 변동성이 큰 선물 시장에는 1배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파라볼릭 SAR입니다. 이 지표는 웰레스 와일더가 개발했는데요. 기존 이동평균선이 가진 후행성, 그러니까 실제 가격보다 늦게 움직이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가속 변수라는 값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키워가면서 포지션을 정리할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다른 지표와 달리 스스로 매매 신호를 딱딱 발생시켜주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계산된 점들을 쭉 이어보면 포물선 모양이 그려지는데, 그래서 이름도 파라볼릭입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점선이 가격을 따라가면서 위아래로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격이 이 점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매수 신호,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매도 신호로 해석하는데요. 표시된 대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뚜렷한 구간에서는 신호가 정확하지만 방향성이 약한 구간에서는 신호가 잦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매수 SAR과 매도 SAR 두 선이 어느 지점에서 서로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선이었던 선이 매수선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반대로 매수선이 매도선으로 바뀌면 매수 신호가 발생한 겁니다. 참고로 카우프먼이라는 분석가는
여기에 방향 운동 지수를 함께 결합한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두 지표의 신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을 취합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큰 축인 오실레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인생처럼 몇 번의 추락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 추락 자체보다 무서운 건 다시는 오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과 절망감입니다. 하지만 추락에는 언제나 그 반동으로 솟구쳐 오르는 힘이 함께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반등의 타이밍을 객관적으로 잡아주는 도구가 오실레이터입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오실레이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실레이터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준선 교차 방법입니다. 오실레이터가 가운데 기준선을 위로 뚫으면 매수, 아래로 뚫으면 매도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의 추세와 같은 방향의 신호만 골라서 쓰는 게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과매수 과매도 방법입니다. 오실레이터 값이 과거 고점 근처까지 올라가면 과열, 즉 과매수로, 저점 근처까지 내려가면 침체, 즉 과매도로 봅니다. 다만 오실레이터는 가격이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장에서는 성공률이 높지만 갑자기 강한 추세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너무 일찍 신호를 보내버리는 단점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표를 해석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디버전스입니다. 디버전스란 주가의 움직임과 지표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는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데 지표는 오히려 고점을 낮춰가며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상승하는 힘이 강해지는 걸 상승 디버전스, 반대로 약해지는 걸 하락 디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디버전스는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났을 때는 추세가 곧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오실레이터가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 나타나는 디버전스일수록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그림은 모두 상승 디버전스에 해당합니다. 왼쪽은 주가는 고점을 낮춰가며 힘이 빠지는데 지표는 오히려 고점을 높여가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오른쪽은 조금 다른데요. 주가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지표만 방향을 바꿔 올라가는 경우도 디버전스로 봅니다. 이렇게 디버전스는 꼭 주가와 지표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방향을 틀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왼쪽 그림도 상승 디버전스인데 지표가 뚜렷한 저점을 두 번 형성하며 방향을 확실히 트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하락 디버전스의 예시입니다. 주가는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데 지표는 반대로 고점을 낮춰가고 있죠. 이렇게 주가와 지표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6가지 유형 중에서도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은 주가가 거의 제자리에 머무는데 지표만 계속 저점을 낮춰가며 힘을 잃는 형태로 역시 하락 디버전스로 분류됩니다. 오른쪽은 앞서 본 것처럼 주가와 지표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신뢰도가 가장 높은 하락 디버전스입니다. 이렇게 6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매매 전략은 간단합니다. 하락 디버전스가 나오면 조정이 가깝다는 신호로 매도를, 상승 디버전스가 나오면 반등이 가깝다는 신호로 매수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오실레이터를 쓸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오실레이터는 형태가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혼자만 놓고 보면 거짓 신호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준선 교차, 과매수 과매도 분석과 함께 전통적인 추세 분석이나 패턴 분석을 병행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오실레이터 자체에도 추세선을 그어서 이탈 여부를 살펴보거나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보조지표가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써야 그 지표가 주는 신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중 하나인 MACD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의 분석가 제럴드 아펠이 개발했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은 서로 멀어졌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지고 결국 교차하게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두 선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계산은 단기 지수 이동평균에서 장기 지수 이동평균을 뺀 값으로 구하고 여기에 다시 이동평균을 취한 것을 시그널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동평균선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실제 가격보다 늦게 반응하는 후행성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 차트를 보시면 MACD선과 시그널선이 만나는 지점에 매수 신호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MACD선이 시그널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지점인데요. 특히 이 지점 근처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가격은 저점을 낮추는데 지표는 저점을 높이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신호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이후 주가가 뚜렷한 반등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CD를 실전에서 쓸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동평균선은 단순 이동평균이지만 MACD는 지수 이동평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트상 교차 시점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MACD선이 0을 뜻하는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도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실제로 교차하는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주는 거짓 신호를 줄이기 위해 상하로 중립 영역을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거래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이 범위 설정이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참고로 MACD에도 디버전스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다음에 살펴볼 RSI만큼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아주 널리 쓰이는 지표인 RSI, 우리말로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파라볼릭 SAR을 만든 웰레스 와일더가 이것도 개발했는데요. 지금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백분율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값의 범위는 0부터 100까지인데 하락만 계속되고 상승이 전혀 없었다면 0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상승만 있었다면 100에 가까워집니다.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상승한 날의 상승폭 평균을 하락한 날의 하락폭 평균으로 나눈 값을 RS라고 부르고 이 RS 값을 이용해서 RSI를 구합니다. 와일더는 기본적으로 14일을 기준으로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화면의 차트 아래쪽에 RSI 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친 구간을 보시면 RSI 값이 20 초반까지 떨어지며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던 걸 볼 수 있고 가운데 구간에서는 반대로 70을 훌쩍 넘기며 과매수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14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70을 넘으면 과열, 30 아래로 내려가면 침체로 판단하고 조금 더 민감하게 보고 싶다면 9일을 기준으로 75와 25를 경계선으로 쓰기도 합니다. RSI를 실전에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역추세 전환의 실패입니다. 이건 RSI 값이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이거나 이전 저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30 이하나 70 이상 구간에서 이런 실패가 나타나면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매매하고 싶다면 50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이 선을 위아래로 돌파할 때를 분할 매매 시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운 디버전스, 그러니까 주가는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RSI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역시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로 활용됩니다. 다음 지표는 CCI, 상품 채널 지수입니다. 원래는 도널드 램버트가 상품 선물의 주기적인 흐름을 분석하려고 만든 지표인데요. 지금은 주식에도 널리 쓰입니다. 원리는 현재 가격이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재는 겁니다. 계산 방법을 보면 먼저 고가와 저가, 그리고 종가를 더해서 3으로 나눈 평균 가격을 구하고 이 값이 이동평균 가격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평균 오차라는 값으로 나눠서 CCI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 사이를 오가는 값이 나오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각각 과매수,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합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위쪽은 가격, 아래쪽은 CCI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CI가 가운데 영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강세 신호로 보고 매수 시점으로 판단하고, 반대로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약세 신호로 매도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값이 플러스 100을 넘어서면 과매수, 마이너스 10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차트에서도 값이 200 가까이까지 치솟거나 마이너스 200 근처까지 떨어지는 극단적인 구간들이 눈에 띕니다. CCI를 실전에 적용할 때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단순히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을 넘나드는 것만으로 매매하면 후행성 문제 때문에 횡보장에서는 손실을 볼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영선의 상향 돌파와 하향 돌파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 방법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후행성 문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의 추세와 CCI의 추세 방향이 서로 다르게 진행되면 이것도 디버전스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서 디버전스를 관찰한 다음 CCI가 영선을 돌파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으로 꼽힙니다. 이번엔 스토캐스틱입니다. 조지 레인이 개발한 지표인데요. 원리가 아주 직관적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움직인 범위 안에서 오늘 종가가 상대적으로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종가가 그 기간의 최고가 근처에 있을 테고, 하락 추세에서는 최저가 근처에 있겠죠. 스토캐스틱은 민감하게 움직이는 K선과 이를 다시 평활한 D선이라는 두 선으로 구성됩니다. 이 지표는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시장에서 특히 잘 맞고 가격 전환을 다른 지표보다 빠르게 알려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화면의 차트에는 두 구간이 파란 박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 구간은 뚜렷한 상승 추세가 이어진 국면인데, 이때는 스토캐스틱 지표가 잘 들어맞지 않아서 너무 성급한 매매 신호를 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구간은 방향성이 제한적인 비추세 국면인데, 이때는 스토캐스틱이 비교적 정확하게 매도와 매수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말해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표를 쓰기 전에 지금 시장이 추세장인지 횡보장인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캐스틱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값이 20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 80 위로 올라가면 매도로 봅니다. 둘째, 민감한 K선이 느린 D선을 위로 뚫으면 매수, 아래로 뚫으면 매도로 봅니다. 셋째는 앞서 배운 디버전스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넷째는 추세 둔화 현상인데, 상승이나 하락으로 움직이던 K선이 갑자기 둔해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추세가 곧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섯째는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석법은 추세 전환 실패 분석입니다. 값이 85 이상이거나 25 이하인 구간에서 K선과 D선이 교차하며 신호를 보인 뒤 곧바로 다시 교차하며 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기존 추세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전에서는 K선과 D선의 교차를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교차처럼 활용하되, 반드시 지금 시장의 추세와 같은 방향의 신호만 채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했는데도 스토캐스틱은 그 고점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 강력한 디버전스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종목의 가격을 분석하는 지표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시장 전체의 힘을 재는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DR, 등락 비율입니다. 이건 매일매일 상승한 종목 수와 하락한 종목 수의 비율을 보는 지표인데요. 계산은 상승 종목 수를 하락 종목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구합니다. 값이 100%라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똑같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상승 종목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건 지수 자체는 올랐더라도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한 종목 수보다 많다면 시장 전체의 상승 에너지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와 ADR 선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125% 선을 넘어서면 경계 신호로 이후 시세가 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75%선 아래로 내려가면 시세의 바닥권으로 해석하고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봅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ADR의 고점이 코스피 지수의 고점보다 조금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ADR을 지수보다 한 발 앞서가는 선행지표로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VER, 거래량 비율 분석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른 날의 거래량과 내린 날의 거래량을 비율로 비교하는 지표인데요. 상승일 거래량 합계를 하락일 거래량 합계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일의 거래량이 하락일보다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150% 정도를 유지하고 강세장에서는 300%를 넘는 것도 흔합니다. 반대로 값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극도로 침체된 장세를 뜻하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서 신뢰도가 높은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화면의 차트는 실제 사례인데요. 아래쪽 VER 값이 특정 시점에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걸 파란 원으로 표시해뒀습니다. 이 시점은 주가도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때인데 결과적으로 이 지점을 지나며 주가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VER을 실전에서 쓸 때는 150%는 보통 수준, 350%를 넘으면 단기 과열권, 70% 이하면 바닥권의 매수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데 가격의 고점은 낮아진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면 이것도 디버전스로 해석해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DMI, 방향운동지수입니다. 이것도 웰레스 와일더가 만들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방향성과 그 강도를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핵심만 짚어드리면 먼저 오늘 고가에서 어제 고가를 뺀 값과 어제 저가에서 오늘 저가를 뺀 값 중 더 큰 쪽을 방향성 움직임, D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TR이라고 하는데요. 이 DM을 TR로 나눈 값이 바로 DI입니다. 상승 방향의 플러스 DI와 하락 방향의 마이너스 DI 두 선을 비교하면서 지금 시장의 방향을 판단합니다. 화면 아래쪽 차트에는 3개의 선, 그러니까 ADX와 플러스 DI, 마이너스 DI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 사각형으로 표시된 구간들을 보시면 두 DI선이 서로 교차할 때마다 위쪽에 상승 또는 하락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 위로 올라오면 매수 우위 국면, 반대면 매도 우위 국면으로 해석하고 동그라미로 표시된 지점들은 ADX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추세 전환을 미리 예고해주는 구간들입니다. DMI를 실전에 쓰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ADX도 상승세를 보일 때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DI가 위에 있고 ADX도 오르고 있다면 매도에 유리한 시점입니다. 다만 단순히 두 선이 교차하는 것만 보고 매매하면 속임수 신호가 많고 잦은 매매 신호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EPR이라는 필터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건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위로 뚫은 날의 고점을 주가가 실제로 넘어섰을 때 매수하고 반대로 그날의 저점을 밑돌았을 때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방향운동지수와 짝을 이루는 ADX, 평균 방향 운동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두 DI선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ADX는 방향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오직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 그 강도만을 측정합니다. 계산은 두 DI선의 차이를 이용해서 DX라는 값을 구한 다음 이 DX를 다시 평활해서 ADX를 만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값이 클수록 시장이 강한 추세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작을수록 추세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14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ADX를 해석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ADX가 두 DI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소강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이때 플러스 DI가 위에 있으면 매수, 마이너스 DI가 위에 있으면 매도로 판단합니다. 보통 ADX가 30 이상으로 올라가면 주가가 뚜렷한 추세를 완성했다고 봅니다.
반대로 ADX가 두 DI 선 위로 올라간 상태라면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침체된 상황인데, 이때 ADX가 하락으로 전환하면 지금의 추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약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DX가 가진 한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DX는 플러스 DI 값과 마이너스 DI 값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추세가 바뀔 때 그 반영이 희석되는 시차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이동평균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대상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간 자료로 만들어진 ADX를 가지고 분 단위나 시간 단위의 초단기 매매에 그대로 쓰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단기 매매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일간 기준의 ADX가 가리키는 큰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표는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표들은 다 유명한 분석가들이 만든 거였다면 이번엔 이 책의 저자가 직접 고안한 ADVR이라는 지표입니다. 시장이 몇몇 업종과 종목 위주로만 움직이면서 ADR 하나만으로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졌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VR을 접목시켜서 두 지표의 평균을 구해봤다고 합니다.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하는데, 특히 시장의 바닥권을 짚어내는 오실레이터로 적절했고 단기 고점을 잡아내는데도 쓸만했다고 합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파란 선은 코스피 지수, 검은 선은 ADVR을 나타냅니다. ADVR이 저점을 찍는 구간들을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코스피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과 자주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표는 어느 증권사 프로그램에서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자료로 ADR 값과 VR 값을 직접 입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늘 준비한 지표 분석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보면 지표는 가격의 움직임 자체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온도를 읽어내는 도구라는 것. 추세 지표는 방향을 잘 짚어주고 오실레이터는 전환점을 빠르게 알려준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디버전스는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지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시장이 추세장인지 횡보장인지부터 먼저 살핀 다음 거기에 맞는 지표를 골라 쓰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